간단하게 소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저는 너무 재밌었고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는데 감독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세계관을 다 몽땅 갈아 넣은 느낌이 많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과 같이 작품을 했던 때도 떠오르고 뭔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배우 입장에서는 또 함께했던 우리 세진 배우님이나 아니면 새롭게 또 영화에 등장하신 안희영 배우님 연기를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같이 고생을 한다는 동지애가 생겼고요. 걱정도 많이 됐고 진짜 고생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환하게 오는 일이라서 참 기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화영을 보신 관객분들 아마도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손을 한번 살짝 거의 다 보신 것 같아요. 감독님 너무 기쁘시겠습니다. 박화영이랑 어른들은 몰라를 함께 보신 관객분들한테 감독님 해주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감사의 말씀 포함해서요. 네, 두 영화를 오늘 봐주신 관객분들도 감사하고 또 어른들은 몰라요를 봐주신 관객분들한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하영 2라는 이제 이야기가 사실 시작이 된 게 인터넷에서 검색어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저희는 사실 박하영 2라고 딱 못 박아서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예, 그래서 사실 그 검색어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파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박하영 2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박하영의 외전격인 얘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나 그러니까 박하영을 바라봤던 시점처럼 세진을 같은 시점으로 바라봐 주시면 좀 더 같은 시점이지만 좀 다양한 시선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박하영이라는 영화를 좋아하셨던 관객들한테는 어른들은 몰라요가 어떤 측면에서는 좀 약간 기다렸던 선물 같은 영화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박하영이라는 작품을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제가 되게 좋아했던 캐릭터들 중에 하나가 세진이었고 좋아하셨던 분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영화 스틸 중에 세진이 이렇게 삼각김밥을 들고 어딘가를 쳐다보고 있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강렬해서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세진으로서 감독님 이야기를 출발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궁금하고 기대되는 측면들이 있었고 그리고 과연 저 세진 역할을 했던 이은미 배우님이 타이틀롤로 오셨을 때는 또 어떤 느낌이 될까라는 궁금증과 기대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시 제안받으셨을 때 되게 기쁘기도 한편 걱정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시점의 이야기를 우리 이은미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처음에 세진 이야기를 쓰겠다라고 하셨을 때 저 자기도 뭔가 그냥 말뿐이니까 뭐 찍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죠. 막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저랑 비슷하게 생긴 여동생을 찾았다며 그 아이가 이제 너의 동생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뽀뽀 없잖아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얼마도 안 돼서 세진이는 어른들한테 다 배신당하는 아이가 될 거야. 똑같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정말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시나리오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시 쓰셨어요.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시나리오를 보게 됐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시나리오 보고 막 하나하나 진행될 때 제가 감독님한테 물어봤었어요. 좀 저도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내가 뭐라고 이 역할로 또 나를 다시 찾아와 주시는 거지? 라는 생각에 감독님 근데 왜 저예요? 라고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때 감독님이 너무
말씀으로 뭐 믿어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이 뭔가 되게 어떠한 책임감도 좀 느껴지고 좀 보여주고 싶고 좀 그런 마음을 들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랑 더불어서 그 어른들은 몰라요에서 나와 있는 세진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뭔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캐릭터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흥미가 가고 그러면서 이제 감히 제가 세진이가 되었습니다. 세진의 삶을 9번 산 셈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세진이기도 하고 세진이 아니기도 해서 세진이 약간 쌍둥이 같다는 생각이 들고 동시간대에 다른 데 살고 있는 친구 같다는 느낌도 들어서 혹시 영화를 박하열이라는 작품을 못 보신 분들은 OTT 있죠 이제 NOTT에 있으니까는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완 감독님의 영화들은 배우의 영화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감독님이 많이 아시겠지만은 또파리라는 작품으로 이제 배우로 먼저 시작을 하셨고 그 이후에 계속 배우 활동과 단편 작업을 이어가시다가 박하열이라는 장편을 발표하신 거기 때문에 배우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관객들이 배우 얼굴을 보게 하는 데는 굉장히 훌륭한 연출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 아마 박하영 때 우리 김가희 배우님이라는 배우 또 여기 계신 이유미 배우님 비롯해서 민재균 배우님, 강민아 배우님 등 많은 배우님들을 발견하게 만든 그 역할이 되게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또 사실 안희연 배우님이라는 저희는 설마라고 했던 그 이루어진 거고 사실 보면서 누가 설명을 옆에서 해주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영화를 보면서 그 전에 정보를 알고 있어서 봤지만은 만약에 모르고 봤다면 되게 낯선 얼굴이다라고 생각하는 또 배우의 얼굴을 아마 감독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으셨을까. 캐스팅하기 전에도 실물을 보기 전에도 굉장히 많은 걸 보셨을 것 같아요. 워낙 또 치밀하게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다양한 각도에서 안희연이라는 배우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돼서 그 부분도 되게 큰 수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희연 배우님은 제가 예전에 그 부산국제영화제 안녕 프로젝트 줌터뷰 때도 여쭤봤었는데 그때 했던 얘기들에 이어서 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또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좋은 한편 이상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다. 제안을 받았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하셨었는데 실제로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하고 나서 네. 관객들을 만나고 나서는 그때를 또 떠올려 보면 또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어떤 인연의 시작이기도 하고 어떤 생각을 요즘에 하시는지. 이 영화가 네네. 어. 큰 만남이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네, 저한테는 어떤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이었고, 사실 이완 감독님 그리고 유미와 함께 연기라는 거를 그렇게 만나지 않았으면, 연기가 그렇게 제게 다가오지 않았으면 제가 연기를 지금도 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좀 처음 워크샵 때부터 뭔가 연기라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는 연기가 지금도 뭔가 계속 배우는 어떤 방법, 수단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처음 연기를 접할 수 있게 해줘서 굉장히 고마웠고 제가 행운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마 하실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다음 작품 같이 하자고 하시면 네네. 어떻게 대답을? 오버스죠. 약간 뜸을 살짝.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오버스죠. 옆에 두 배우는 왜 이렇게 신나셨는지. 이 세 분을 같이 영화를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까메오로라도 이렇게 하영이랑 세진이랑 기영이랑 만나서 좀 이렇게 되게 비싼 거 좀 사고 그러는 장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샤넬도 사고 에르메스도 사고 모에서 돈을 벌었거든요. 좀 좋은 거 좀 먹고 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 이완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아마
감독 포커싱이 되어서 배우에 관련된 질문들이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영화에서 비중이 되게 크잖아요. 배우로서 그 역할을 본인이 직접 한다고 쓸 때부터 생각을 하셨던 건지도 궁금해요. 아니요. 이거 제필 역할을 두고 사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제 캐스팅이 결정된 경우였고 그리고 실제로 제필 역할을 두고 되게 많은 미팅 및 오디션이 이루어졌었어요. 네, 근데 이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미 워크숍은 시작된 상태였고 근데 이제 안희연 배우나 유미 배우나 또 그 밖에 다른 배우들하고 워크숍을 하면서 이제 제필이 비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뭐 저를 비롯한 다른 남자 배우들이 대신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제필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남자 배우가 들어와서 잘못해서 히로로 밀어붙이는 연기를 하게 되면 이 두 여배우가 조금 더 이렇게 빛이 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좀 작용을 하는 좀 기능적인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배우님이 들어왔을 때 감히 제가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이재균 배우가 군대를 갔었는데 이재균 배우가 군대를 안 갔으면 이재균 배우를 캐스팅해서 그냥 말을 부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럼 이재균 배우는 워낙 친하니까 근데 군대에 있어서 이제 저희끼리 잠깐 휴가 나와서 쉬고 가면 안 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뭐 그럴 수는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연출이지만 들어가서 어떠한 작용을 이 두 배우한테 플레이어로서 하면은 그것도 또한 연출의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됐어요. 어떤 측면에서 위험 부담을 좀 감수하고 들어가신 부분이 있었네요. 네. 질문들을 많이 실시간으로 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이 질문을 뭐 자고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제가 듣기로는 감독님이 오픈 채팅방이 있대요. 그 어디도 몰라요. 거기서 또 이제 답변을 달아주신다고 하니까는 이 질문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가 되지 않았더라도 너무 섭섭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안에가 조금 덥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혹시 온도 조절이 가능한지 스태프분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질문이 아니어도 여기 배우님들도 공유를 하시라고 해요. 이 채팅방에 올라온 얘기들에 그래서 응원의 말이나 아니면 사랑의 말 같은 것도 올려주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김가희 배우님도 특별 게스트로 와주셔서 김가희 배우님께 말씀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 전우주님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박하영에선 어찌 보면 안 그래도 괴로운 박하영의 인생에 더 괴롭게 얄밉게도 보이는 캐릭터가 세진이었고 영화 막바지에는 분노에 찬 폭풍 발길질로 응징 아닌 응징을 당하게 되는데 응징 아닌 응징이 아니라 그냥 응징이긴 하죠. 어른들은 몰라요를 보고 나니 너도 박하영만큼이나 참 고생했다 싶으실 건데 박하영이 어른들은 몰라요 세진의 편을 보고 알게 됐다는 가정하에 박하영이 세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뭐 가볍게는 너도 참 고생이 많았구나 라던가 결국 아무도 없이 너도 혼자구나 라던가 라고 해주셨는데 아까 고생이 많았다는 얘기는 진심을 담아 해주셨고 지금 정익분 말씀 주신 거에 덧붙여줄 이야기 있을까요? 추운 겨울 월미도에서 이 가녀린 최고의 세진을 때리느라 저보다 정말 나는 세진이가 정말 고생했었는데 그 한편으로 사라졌던 세진이가 어른들은 몰라요에서 영화 중간까지도 그렇게 애를 떨쳐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걸 보고 약간 제가 괜히 찔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저는 지금 사실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자꾸 세진을 보면서 갑자기 아이고 본인도 우실 줄 몰랐던 거 같아요. 그냥 저 말고 또 다른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또 멋진 캐릭터를 완성시켜줘서 저는 그냥 너무 잘 봤어요. 제가 해줄 말은 참 없습니다. 네.
우리 김혜림과 화영이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눈물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 유미 배우님도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그럼 유미 배우님 우리 화영이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울지 않고. 저 아무 말도 못하겠는데. 꼭 안아주세요. 어떻게? 고맙다고. 맞죠, 맞죠.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박서영은 지역에 있었으면 되게 많이 의지가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이 지금도 드는 것 같아요. 아마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 두 분의 감정에 특히 궁금한 분들도 계실 텐데 영화 보면서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워크숍을 하신다고 있는 얘기 아시고 계실 거예요. 리허설과 좀 다르게 장기간 동안 진행되는 어떤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들 다음에 이 힘든 장면들이 찍히는 거라서 영화 속을 보면 두 편 모두 마찬가지로 배우들이 서로를 굉장히 믿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아마 이런 감정을 교환할 수 있는 것도 그 기간 동안에 얻게 된 어떤 성인이 돼서 직업에서 만난 친구를 이렇게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감정 때문에 서로들이 이렇게 격해지는 부분들이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그 경험은 우리 안희영 배우 처음 하셨잖아요 이번에. 네. 또 이제 무대 활동이라든지 다른 작품 활동과는 되게 다른 경험이었을 거고 또 사진들 되게 도중 인스타에서 막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괴이가 커가지고 영화 속에서 내가 뭘 본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엄청 즐겁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은 좀 그렇게 되게 그러니까 영화 내용은 너무 어둡고 너무 아프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서 그러니까 일단 워크숍이라는 게 정답이라는 게 없고 틀린 게 없어서 그냥 마음껏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마련을 해주신 거였고 그 안에서 주연으로서 안연으로서 자유로워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시험이라는 거에 익숙하잖아요. 틀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답을 향해 가는 거에 너무 익숙한데 그렇지 않고 그런 자유로움을 느껴보는 게 저는 굉장히 오랜만이었어요. 그 전에 직업 특성도 더 그랬었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함께한 배우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굉장히 따뜻했었던 것 같고 너무 감사했고 그 감사와 그 따뜻함이 되게 오랜만이었고 제가 무언가를 하게끔 하는 엄청난 큰 원동력이 되어줬던 것 같고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순간들. 사실은 영화 속 인물들의 관계가 너무 보는 사람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 감독님이 그것들에 앞서서 어떤 안전장치를 충분히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편의 영화에 대해서 불쾌하다거나 뭐 그런 감정을 들지 않고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게 만드는 어떤 연출자의 정말 긴 고민 끝에 나온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워크숍에 대해서 감독님 좀 덧붙이실 말씀 있을까요? 뭐 워크숍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제가 이제 여기 모더레이터 하시는 김영현 대표님하고는 이제 굉장히 오랜 사이라 제가 단편 영화를 만들었고, 네, 보셨고 그다음에 제 첫 번째 단편 영화를 영화제에 픽업해 주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워크숍은 그냥 나름대로 그냥 배우들하고 진행하고 이랬던 작업이에요. 근데 그 작업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장편 영화 만들면서도 저도 모르게 이제 버릇처럼 시작된 작업이거든요. 근데 사실 배우들도 배우 이전에 한 김가희 배우도 그냥 김가희라는 사람, 안희영 배우도 안희영이라는 사람, 이유미 배우도 이유미 배우라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원해서 어떤 지금의 가족들의 환경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뭐 그런 가족 관계 안에서 습득하는 어떤 정서들 그다음에 자기의 말투, 말의 또 은율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자신들만의 갖고 있는 확고한 되게 색깔을 빛내고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시나리오를 쓰면서 제가 대사를 치면서 시나리오를 쓰긴 하지만 사실 배우를 캐스팅하고 나서부터는 사실 그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워크숍을 하는 동안에는 사실 이제 그 배우들이 자기의 정서로 이제 그 정서를 가장 최대치로 극단적으로 극대화시키는 어떤 감정의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을 연습하다 보면은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그 감정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의 감정들도 조절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작업들을 그냥 하는 건데 다행히 두 작품을 하면서 만난 배우들이 그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줬고 그래서 저도 너무 기뻤고 그 다음에 이후에도 또 좋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평들을 얻어서 네, 저 역시 되게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끊긴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그 마스크와 이 마이크 캡까지 있어가지고 약간 이중적으로 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허영에선 허영의 전사 엄마에게 버림받은 전사가 있었습니다. 혜진 자매는 왜 부모 없이 불만 있게 되는 거요? 그 전사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다고 했는데요. 이거를 사실 이제 제가 영화에서 보여주지 않았는데 엄청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세진이 세정이는 고아가 아니에요. 세진이 세정이는 엄마 아빠가 있고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지방에서 일을 하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되게 뭐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와서 아이들을 보고 가고, 근데 보고 가는 것도 되게 의무적인 형태로 보고 가고, 그 다음에 그냥 돈만 어떤 일정하게 붙여주면서 어떠한 좀 관심이 없는 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좀 방치된 아이들 둘이라고 설정이 돼 있었어요. 그 마이크 얘기를 계속 주시는데 혹시 음량 조정이 가능한지 한번 스태프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욕에 관련된 얘기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배우들이 욕을 하는 장면이 많은 편이었는데 많은 편이 아니라 많죠. 아주 많죠. 욕 대사들이 모두 시나리오의 정확한 문장으로 명시되어 있었던 걸까요? 특히 신지와 주영은 욕 티키타카가 중간에 한숨 돌릴 수 있는 호흡을 주기도 했고요. 웃음을 주기도 했는데 덕분에 그 다음 장면이 더 강렬해지기도 했습니다. 애드리브가 관계된 장면인 건지 혹은 시나리오 그대로인 건지 아니면 되는 얘기해 주실까요? 그 부분은 워크숍을 통해서 만들어진 장면이었어요. 처음에는 좀 간단한 씬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항상 그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확장시켜 보니까 좀 대사와 대본의 제약이 없이 그냥 워크숍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거기 크게 내용이 없잖아요. 둘이 대화하는데 크게 맥락이 없고 내용이 없고 그래서 일단 워크숍을 시작했고 그 씬을 하자고 해서 액션이 들어갔는데 대화를 했죠. 대화를 했는데 좀 그냥 했어요. 했는데 열이 받더라고요. 자꾸 막 욕만 하고 그러니까 나도 욕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그런 대화가 오고 갔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똑같이 그 대사 그 감독님이 대본을 써 오셨고 그렇게 촬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때는 되게 즉흥적으로 애드리브로 했는데 그걸 다시 연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그거 2번 촬영했지. 주차장 씬. 되게 어렵게 또 입이 얼고 너무 추울 때여서 입이 막 얼고 이러니까 그때는 막 당황하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와서 되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연기도 처음 해보고 하니까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계속 연기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걸 이제 연기를 해야 되니까 되게 좀 제가 되게 힘들었던 씬이었던 것 같아요. 하긴 생각해보면 욕을 막 1000번 고민해가지고 하는 사람은 없고 그냥 파열음처럼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시 연기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욕이 너무 정성스럽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럴 거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도 있었어요. 세진이 안희원 배우님 보고 찢어지자고 말한 이유는 미래가 안 보여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실제로
가출 청소년들이 이렇게 자주 찢어지고 보이고 그러나요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가출 청소년들이 네, 두 분 나눠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대답하고 싶어요. 저는 이거 시나리오를 쓸 때 그리고 연출을 할 때 사실 이은희 배우한테 정확히 얘기는 안 했지만 계속 제가 유도한 부분은 그리고 이건 정확한 거는 뭐냐면 세진이가 느끼는 감정은 자기와 함께 하면은 모두가 불행해진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세진이. 예, 은정이도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영도 떠나보낼 수밖에 없어서 이미디언이 덧붙여 주신. 감독님이 이 얘기를 하실 줄 몰랐네요. 두 번째 걸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제가 주영이한테 이제 그만 찢어지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그만큼 주영이가 저한테 소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말이었을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얘가 힘들어하고 있는 걸 내가 봤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준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영이 생각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창동역 관련해서는 왜 그때 웃었냐 부산 국제 영화를 오케이 마이크. 네 제가 부산국제영화제에 가서 그때 영화를 보고 그 끝나고 회식을 하는데 창동역에서 왜 울었냐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주영이는 그때 알고 있었어요. 세진이가 왜 나한테 찢어지자고 하는지, 나를 아꼈기 때문에, 나를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본인 주변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나를 떠나보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세진이가 떠나가는데 혹시 돌아볼까봐 그러면 웃고 있어야지. 그래서 되게 힘겹게 촬영할 때 되게 힘겹게 웃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때 그래서 유미랑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주영이가 알고 있었구나. 주영이가 알고 있었고 그렇게 떠나는 세진이의 마음에 불편한 짐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주고 싶었구나. 그래서 웃었구나. 혹시라도 돌아보면 웃으면서 보내주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까는 그 장면이 또 떠오르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영화 보신 관객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먹방 영화잖아요. 핫도그가 너무 먹고 싶어지는 영화고, 옛날 친구 만나서 핫도그 한번 마스크 벗고 편하게 좀 와구와구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날이 오면 여러분들 이 영화 떠올리면서 핫도그에 친구와 함께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완 감독의 영화가 되게 자극적이다. 오늘 마이크 많이 아픈가 봐요, 여러분. 이해 부탁드립니다. 시국이 힘들다 보니까 마이크도 고생 많은 것 같아요. 여자친구들 영화로서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극과 폭력 이런 부분들, 고친 묘사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박하영도 그렇고 어른들은 물론 여자친구들의 관계가 주는 어떤 아주 끈끈하고 긴밀한 유대가 와닿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는 분들이 저는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측면에서 박하영의 주인공이었던 중간에 괜찮으세요 지금 마음이? 네, 그렇습니다. 영화의 기독교에 대한 종교적 의미가 궁금하다는 분이 계셨는데 가일은 전작이 세자매라는 작품이고 그 영화가 되게 명백한 종교 영화잖아요. 기독교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영화 안에서 다 믿음에 관련된 얘기를 그려진 부분이 있어서 가일님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를 돌릴게요. 저희 마이크 돌릴게요.
네. 저도 영화 보면서 감독님께서 이렇게 종교를 다루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깜짝 놀라면서 봤는데 세전에서도 느꼈고 여기도 느꼈지만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면서 그 모순적인 것들이 참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종교가 없어서 종교 얘기를 감히 제가 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그런 점이 저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그러니까 세정이가 제일 어린 나이 또래 캐릭터, 그 다음에 세진이와 주영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제필이, 신지, 상섭이가 있고, 그 다음 어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른들한테도 어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어른은 뭘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종교적인 어떤 하나님이나 우리가 부처님이나 보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뭔지 뭐를 형상을 본 적 없는데 의지하고 뭔가 굉장히 자기한테 가장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줄 것만 같은 그런 것들을 좀 믿는 게 저는 뭐 일단 기독교는 아니에요. 저는 불교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좀 그러니까 저는 불교이지만도 사실 좀 그런 것들이 조금 어떤 한편으로는 되게 좀 저는 좀 우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른들이 믿는 어른이 필요했고 그 어른을 원망하는 세진이가 이제 가장 필요했던 거였죠. 그래서 그런 공간을 자연스럽게 교회로 세진이 가져다 놓고 제필이도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기도하라는 근데 그런 갈등을 이제 한 번에 해결하는 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냐라는 대사도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성화승연의 집을 넘어가는 계기점에서도 그 심서 상담사 선생님이 기도를 해주고 이제 어떤 상담사이긴 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브로커가 돼버린 결과죠. 왜냐하면 대리모로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도 이제 어떤 신앙심들을 보는데 사실 세진이는 그 하나님 왜 우리를 미워해요처럼 끝까지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저버리는데 나중에 이제 세정이를 통해서 종교적인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고 싶어지고 그 다음에 애도 낳고 빨리 그냥 끝내고 싶었는데 이제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실 어떤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어떤 모습 그리고 종교에 대한 어떤 배신을 10대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서 되게 명쾌하게 답을 내리는 어떤 과정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 들으니까 영화를 이해하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공통 질문을 들어도 좋을 것 같은 질문을 남겨주셔서 제가 감독님 배우분들께 공통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감독님 배우분들이 생각하는 어른이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분이 감독님 먼저? 저는 이 질문이 이제 기자분들하고 얘기하는데 가장 어렵더라고요. 사실 저도 어느샌가 나이가 꽤 들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10대, 20대를 돌아보면은 어떻게 지냈나 생각했을 때 사실 어떤 완성이라는 의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미안해진다고 그때가 되게 후회가 되고 이게 되게 불완전하구나. 그리고 그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금의 내 나이도 되게 불완전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감정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여러 가지 여기 논의할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도 저도 이 영화를 끝까지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이제 영화를 4월 15일에 개봉했지만 계속 상영하는 동안에 관객분들을 만나는 동안에 이렇게 GV를 하건 뭐 어디서 또 이야기를 나누건 그런 과정 안에서 완성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좀 끊임없이 좀 더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완성을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가이드님. 제가 생각하는 어른이란 어느 날 좀 철이 든 것 같아서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면 한참 어리고
아직도 세상이 무섭고 배울 것도 많고 어른은 언제 되는 건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어른은 뭐가 어른일까 고민할 수 있는 사람? 그 생각을 하기라도 하면 좀 뭔가 어른의 이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아직 저도 알아가는 중인 것 같아요. 분명히 나이는 어른은 맞는데 너무 아이 같을 때도 너무 많아서 어른의 기준을 딱 잡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래도 어른이고 저래도 어른이고 뭐 상관없어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슈퍼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어른도 불완전하고 미숙하며 혼란스럽고 고민하고 실수하고 아이랑 다를 바 없죠. 근데 하나 다른 건 저도 인터뷰를 다니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나 짜증나지만 조금 어른이 됐나? 너무 싫지만? 라고 생각을 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나보다 나의 바깥이 좀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너무 싫지만 어른이 아직 되고 싶지 않았는데 나 조금 어른이 됐을 수도 있겠다. 이제 어른이 되려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 그 배우님들 감독님 대답해 주신 것처럼 이 영화 끝나고 나서 그 질문들이 스스로한테도 많이 하게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아마 그 다음 작품도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이어가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태원의 장편을 통해서 이완이라는 연출자의 색깔이 굉장히 공고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이어가는 작업들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어떤 관객분께서 이렇게 힘들고 어두운 영화랑 좀 반대되는 밝고 달달한 청춘 멜로를 찍을 생각은 혹시 예정이 없으신지라고. 기존 배우님들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멜로 영화 너무 잘하실 것 같고 배우님들이 더불어서 아픈 역할도 좀 잠시 쉬어갔으면 좋겠다고 아주 간곡한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어떠세요? 일단 제가 좀 그런 재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시겠다니. 아니 뭐 안 한다고 후원 장담은 못하겠지만 일단 머릿속에는 그런 뭐 멜로나 뭐 로맨틱 코미디나 이런 건 사실 지금 광고를 트리트먼트만 써놓은 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범죄 드라마. 성인들의 범죄 드라마인가요? 네. 왜 마이크를 이렇게 네, 성인들의 범죄 드라마고 그거는 남자들만. 네, 아쉽게도 관객분께서는 이제 이완 감독님 말고 다른 감독님과 이 배우님들께서 청춘별로 하는 거를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들을 너무 많이 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더 질문들을 읽어드릴게요.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만큼 시간이 되는 대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 주영은 영화 초반에는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중후반에 들어서 연초로 바뀌게 되는데 영화 신세계에서 담배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던 역할과 같은 역할을 한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조금 약간 혼선 아니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주영이는 처음부터 전자담배와 그 연초 담배를 같이 피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배우가 이거를 소화하기 어려워서 전자담배를 시작해서 이렇게 확장을 시켜놓은 게 아니라 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보면은 계속 섞어서 피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주영이는 그냥 오히려 그런 게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피는 그냥 그런 설정이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런 설정으로 시작을 했지. 근데 그 우연치 않게 초반에 좀 그렇게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을 더 할 수 내 있을까요? 아무거나 다 피우네. 혹시 할 말이 있나요? 아니 아무거나 다 피우는데.
이 질문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가볍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필이 새끼손가락 검은 매니큐어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케어기 한 8번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는 왠지 그냥 제피디가 그 피어싱이고 머리도 그랬을 때 그냥 새끼손가락, 그러니까 손가락도 좀 뭔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니큐어를 이제 굳이 이걸 다 칠해야 되나라고 했다가 남자가 또 다 칠하면 웃긴 것 같고, 그래서 하나만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칠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맨 처음에 테스트할 때는 원래 얼굴에 조그맣게 타투까지 넣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거는 조금 과하다 해서 이제 지워버렸던 기억이 있는데, 원래 처음 의도는 얼굴에 한쪽에 되게 작은 타투까지 넣어서 조금 더 짙고 화려하게 가고 싶었던 생각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 검은 매니큐어 잘 보이잖아요, 영화 속에서. 저는 보면서 뜬금없이 우리들 생각이 나가지고 제필이한테 무슨 좋은 친구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아쉽게도 시간이 이제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 질문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이가 고살집에서 가출한 계기에 대해 말할 때 마지막에 그래서 집에 4년 동안 못 갔어라고 말한 것 같은데, 안 간 것이 아니라 못 갔다고 표현한 걸 보면은 주영이가 그 집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걸까요? 세진이와 헤어지고 주영이는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세진이랑 워크숍 때 성동혁 씬을 하고 나서 이제 감독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영이는 용서라는 걸 받아봐서 그런 따뜻함을, 세진이를 통해서 따뜻함을 느껴봐서 아마 처음으로 집에 들어갈, 자신의 과거를 마주할, 자신의 아픔, 상처를, 그리고 스스로를 마주할 용기가 드디어 생기지 않았을까 싶다고, 아마 주영은 집으로 돌아갔을 것 같다는 얘기를 감독님이랑 했었어요. 약간만 덧붙이면 그 씬 같은 경우에 이제 대사가 뭐 들리는 분도 있을 거고 안 들리는 분도 있을 건데, 저희가 그러니까 좀 선택이었어요. 연출 마지막에 완성할 때, 그러니까 배우들의 목소리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 음악을 보여줘서 계속 어떤 이미지화로 끝낼 것이냐라는 고민들이 이제 쌓여 있을 때, 저는 사실 그쪽은 사실 대사도 되게 뭐 시나리스트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배우들이 발산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실 이 씬 같은 경우는 공간의 어떤 힘도 있고 해서 사실 그냥 안희원 배우의 표정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음악을 키워놓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대사가 뭐 들린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여름에 휴가를 갔다가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져갖고 죽을 뻔했는데 아저씨들이 그물을 던졌고 그물에 걸려서 살아나왔다. 근데 그 이후에 엄마가 자기가 이제 좀 당황을 하니까 그 아는 스님한테 물어봤는데, 너가 물에 빠져서 물귀신을 씌워서 지금 이런다. 나를 이해 못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엄마도 어른인데 그렇게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밀어붙이니까 얘가 집을 나온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전에는 전사에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약간 떠밀려 나온 경우예요, 주영은.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도, 선생님, 엄마, 친구들한테도 다 믿음을 못 쌓아서 집을 뛰쳐나와서 4년 동안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고 한 거고, 그러다가 세진이를 맨 처음부터 친하게 지내려고 만난 게 아니라 이용하려고 만났다가 친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에서 세진이한테도 아까 안희원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관계가 완성이 됐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뒤를 돌아보건 돌아보지 않건 그 안에서 이제 관계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아쉽게도 이제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되어가지고 감독님 오픈 채팅방에서 가능하시면 답변해 줄 수 있는 게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오픈 채팅방은 자주는 못 가도 계속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바로 만약에 못 따라도 뭐 내일이든 모레든 보고 달 수 있는 것들에 있어서는 달 테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이현 감독님 인스타 하시는데 계정 아시는 분들은 인스타 남기시는 약간 저 인스타그램 약간 광인이거든요. 그래서 피드가 인스타그램으로 다 가득 차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후기 같은 거 남겨주시면은 직접 찾아가시니까는 네, 제가 그거 리포트에서 모으는데 좀 되게 행복해해서. 네네네. 거기서 또 소통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특별 선물을 우리 이유미 대원님께서 준비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이벤트 시간에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예쁜 팔찌를 직접 만들어 오셨어요. 이거를 네 분께 선물로 저희가 5 추첨을 해서 전동기 대원이 한 분씩 호명하셔서 드릴 건데요. 여기에 직접 메시지도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당첨되시는 분들은 큰 기쁨을 안고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한범님부터 첫번호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H11이요? H11이 있으세요? 네. 숫자가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김가희님 J12번 네, 그렇습니다. 김희대님 F9번 네, 계십니다. 네. 마지막으로